잠시 후 여러분은 르네상스부터 대항해 시대까지 유럽 근세 역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로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연구했던 문예 부흥 운동을 의미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해 오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래 지중해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를 후원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데,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중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 및 연구하였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주론은 정치 사상서로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으며,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미술 분야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인간의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 르네상스는 16세기에 알프스를 넘어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성서 연구는 이후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바네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리헐은 종교적 주제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봉건 기사를 풍자하였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가져왔고,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은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제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교리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던 르네상스는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내부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신학자인 에라스미스는 우식 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의 활동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면벌부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기부금을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벌을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면벌부가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남용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달려있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에 대한 권력 행사를 원하던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제후와 지방 세력가에게 신앙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예정서를 펼치며 종교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 근면함을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영국의 헨리 8세는 교황이 왕비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1534년 수장법을 내려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지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신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를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고,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로욜라는 1534년 종교개혁운동에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의 결속을 다지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예수회를 설립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크리스트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어 대립하자 유럽 곳곳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개된 종교전쟁을 30년 전쟁이라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신교를 믿는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목적은 점점 정치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신교를 지원하고 에스파냐는 구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제후들은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이 인정되어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종교 개혁은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부교와 신교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종교 전쟁으로 각국의 국왕들이 통치권을 강화함에 따라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고, 시민 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세계에 넘어 있는 아시아는 동경의 대상이자 부유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동방에 프레스터 존이 세운 그리스도교 왕국이 있다는 전설이나 13세기 후반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를 여행하고 남긴 동방 견문록 등은 아시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이슬람 세계를 통해 유럽에 수입된 향신료와 비단과 같은 동방산 물품들, 그리고 금, 은과 같은 귀금속에 대한 관심 역시 신앙로 개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교 세력과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아시아에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이유 역시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세기 이전의 유럽은 이슬람과 이탈리아 상인들이 향신료와 비단 무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는 해로를 개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이 가진 선박으로는 아시아로 가는 원양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리학과 천문학, 그리고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고, 특히 나침반의 사용은 유럽 선박들이 새로운 원양 항로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여 지중해 무역에서 불리하였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지중해 무역을 주도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컸습니다. 이 때문에 항해 왕자라 불리던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는 서아프리카 탐험을 후원했고, 덕분에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항로를 먼저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지원으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1488년 희망봉이라고 명명한 아프리카 남단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는 1498년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달하여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1492년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다가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자신이 도착한 땅이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을 인디언, 즉 인도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신대륙에 도착한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최초의 발견자인 콜럼버스와는 달리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식자인 그의 이름을 본따 이곳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은 16세기에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젤란은 이곳에서 원주민에게 살해되었으나 그의 일행은 항해를 계속하여 인도양과 희망봉을 돌아 3년 만에 에스파냐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여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유럽인들의 침입 이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독자적인 문명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멕시코만 연안에서 마야 문명을 일으킨 마야인들은 피라미드형 신전을 세웠고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영과 20진법을 사용하며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토지 부족과 기후 변화로 인해 10세기 이후 쇠퇴하였습니다. 14세기경 중부 멕시코 고원에서 발전한 아스테카 문명은 전성기에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에 3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할 정도로 크게 번성하였으며 1500년경에는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그림 문자를 사용하였고 수도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에게 바치는 거대한 피라미드식 신전을 건설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15세기 중엽 페루 남부의 안데스 고원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안데스 산맥의 비탈에 계단식 밭을 만들었으며 관계시설을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수도인 쿠스코에는 거대한 태양신의 신전이 있었고
해발 2,400m 산 정상의 마추픽추 유적은 잉카 건축의 위대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은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이끈 병사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은 앞선 무기와 일부 원주민들의 조력으로 아메리카 문명들을 손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코르테스는 3년 만에 거대한 아스테카 제국을 정복하였고, 피사로는 소규모 병력으로 잉카 문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교역망은 지중해에서 점차 대서양으로 확대되었고, 그 규모도 커졌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재배된 상품 작물의 수요가 늘면서 유럽인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노동력을 통해 사탕수수, 담배, 목화, 커피 등의 상업 작물을 생산하였는데, 특히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정제는 노동 강도가 세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유럽에서 들어온 천연두와 홍역, 발진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가혹한 노동과 질병으로 원주민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유럽인은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삼아 아메리카 대농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유럽은 총, 직물, 철 등 무기 및 공산품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맞바꾼 후 이 노예를 아메리카에 팔았고, 아메리카는 그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설탕, 담배, 목화 등을 유럽에 팔았습니다. 이로써 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이 성립되었습니다. 대서양 삼각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아메리카에서 은을 약탈해 세계 시장에서 사용할 결제 수단을 갖춘 유럽은 아시아에 진출하였습니다. 유럽의 참여로 세계 교역망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였고,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망 통합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량의 금,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였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가격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로 토지와 농업에서 나오는 수입에 의존하던 봉건 지주는 타격을 받은 반면, 상공업에 종사하던 신흥 상공업 계층은 큰 이익을 얻었고, 농노들의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대서양 삼각무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교역이 활성화되는 상업혁명이 일어나자 자본주의적 제도도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국외 진출을 주도하였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회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발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과 보험 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원거리 교역에 어음을 사용함으로써 현금을 지참할 필요가 없었고, 원거리 교역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교역과 금융에서 확보된 이윤과 시장은 훗날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과연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절대 왕정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